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8월 교육정모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사진과 컴퓨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제로 영상 프로그램 구동 원리 알아보기, 작품의 부분별로 사용하기를 시연하겠습니다. 강사는 초대작가 박병식입니다. 사진과 컴퓨터 이야기. 컴퓨터 이야기 하면 보통은 컴퓨터의 역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진공관에서부터 브라운관, IC 이렇게 나오죠. 또 사진가를 위한 컴퓨터 하면 포토샵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해서 사진과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이번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현대 디지털 사진은 컴퓨터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디지털 카메라는 컴퓨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후 버전에서 웹에 올리는 과정 등 모든 것이 컴에서 이루어지지요. 해서 어떤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진 및 영상을 매개로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의 구동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주요 부품은 데스크탑 기준으로 뭉치 부품으로 대략 15개에서 18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알아볼 부품은 중요 부품 중 6, 7가지 정도이고요. 그 외 부품은 호환 부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CPU는 영어로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이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의 이니셜을 딴 게 CPU죠. 컴퓨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하고요. 컴 입력 장치에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연산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말로는 중앙 연산 처리 장치입니다. 이 부품이 컴퓨터 성능을 좌우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흔히 보는 광고에 i3, i5, i7, i9 등이 있지요. 이것은 신제품 순서입니다. 그리고 세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 좋은 것은 사실이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새 것이라는 것이 오래전에 출시된 제품보다는 좋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심해야 할 것은 그 기종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코어스, 스레드, 클럭, 캐시 등 여러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론 숫자가 높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게 딱 맞는 성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값이 무게가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나 사용하지 않는 부품을 비싸게 주고 구입할 필요는 없지요. 주변에 컴퓨터 고수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이젠 AMD라는 CPU도 있는데요. i7과 거의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사용해 보지 않아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메인보드. 메인보드는 컴퓨터 내에서 기본 회로와 부품들을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물리적인 하드웨어로서 마더보드,
영어로도 마더보드죠. 또는 주기판이라고 또 합니다. PC의 실행 환경을 설정하고 그 정보를 유지해 주며 PC가 안정적으로 구동되게 해주는 PC의 모든 장치들의 데이터 입충 출력 교환을 원활하게 연결해 주는 부분입니다. 사람 몸에 해당되지요. 몸이 건강해야 일도 잘할 수 있겠지요. 해서 모든 부품이 메인보드의 슬롯에 호환되어야 합니다. 이 슬롯은 코드죠. 소켓 넘버가 있고 최대 용량 등이 기록되어 있어 호환 문제를 찾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램입니다. 램. 랜덤 어세스 메모리죠. 랜덤이라는 거 이제 막 그 빛으로 정보를 읽기 때문에 순서 없이 막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된 정보를 읽어내기도 하고 다른 정보를 기억시킬 수도 있는 메모리로서 컴퓨터의 주 기억 장치 응용 프로그램을 일시적 로딩, 프로그램 처음에 이제 로딩할 때 쓰죠.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 등에 사용되며 영상 작업 시 프로그램 구동을 시키면서 작업 영역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램의 용량이 얼마냐에 따라 작업 영역이 충분할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메모리가 부족하여 더 이상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메시지가 나오면 구동이 멈추는 것이 바로 램 영역이 부족해서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을 조금 낮추더라도 램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을 하는데 있어 데스크탑 기준으로 최소 16기가 이상이어야 하며 32기가 이상이면 컴이 쾌적하게 잘 돌아갈 것입니다. 다음에는 BGA라고 해서 비디오 그래픽스 어레이라고 하죠. 이거는 그래픽 카드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256가지 즉 8비트의 영역이었으나 독자의 눈높이가 높아졌죠. 옛날하고 다르죠. 이 부분도 10비트 또는 14비트로 출력하는 그래픽 카드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포토샵도 컴퓨터가 8비트라고 해도 앱에서 10비트를 출력하여 색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보는 것과 컴퓨터 뷰 화면에서 보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 작업에서는 그래픽 카드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나 단순히 한 장, 두 장 또는 JPG로 촬영하여 보정한다면 굳이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지 않고 내장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로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도 하고 특히 별돌이나 천체 사진 또는 타임랩스나 동영상을 편집해야 한다면 그래픽 카드를 절대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래픽 카드 보는 법을 설명드릴게요. 지포스 GTX 1660 또는 지포스 RTX 2060 등이 있는데요. 이거 옛날에는 760 이제 900억 막 이래 있죠. 1000단위 미만이었죠. 이 글자는 기종을 표시한 것이며 조금씩 성능을 추가한 것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잘 봐야 합니다. 1660 처음 16은 신제품 순서입니다. 출시된 순서죠. 전에는 단수였는데 이제는 두 자릿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0은 0은 의미가 없고요. 6은 높은 성능을 표시한 것이고요. 5가 있습니다. 50이죠. 5는 보통, 7은 70이죠. 고성능을 말합니다. 가격도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는 60이면 충분합니다. 만일
게임을 한다든지 온라인 게임을 말합니다. 그럴 땐 70을 써야 하지요. 또한 모니터의 성능이 같아야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좋은데 모니터가 받쳐주지를 못하면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모니터도 4K 이상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라고 하죠. PC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장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바로 CPU 중앙연산 처리 장치죠 와 램 주기억 장치, 그리고 하드 디스크가 있습니다. 보조 기억 장치죠.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라고 해서 HDD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 세 개의 장치의 성능이 곧 PC의 전반적인 성능을 좌우합니다.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아주 중요한 거죠. SSD는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캐시로 데이터를 읽기의 속도가 빠르고 안정된 속도를 유지하며 컴퓨터의 성능을 좌지우지합니다. 컴퓨터에서 C 드라이버라고 읽히는 이 장치는 컴에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이 여기에 설치됩니다. 작동도 여기서 시작하여 램의 작업 영역에 올라옵니다. 캐시 즉 빗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SSD를 C 드라이버로 사용해야 합니다. 메인보드에 호환이 되면 M.2라고 부르는 드라이브가 있는데요. 그걸 사용해도 좋습니다. 무방하지요. 컴에서 작업을 할 때 꼭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탕 화면이나 문서창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탕 화면이나 문서창은 SSD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빠르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득 차면 프로그램 구동이 느려집니다. 또한 바이러스를 먹거나 하면 자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모두 지워야 되기 때문이죠. 자주 쓰는 것이 아니면 D 드라이브에 옮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탕 화면이 여유가 있으면 C 드라이브가 편안해지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의 이니셜이죠.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이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이니셜 첫음만 발음한 그 말이죠. HDD라고 부르죠. 하드 디스크는 컴퓨터 본체를 구성하는 부품 중 하나로서 필요한 자료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듣고 싶었던 음악이나 보고 싶었던 영상을 내려받아서 저장해 놓거나 프로그램이나 내 작품을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설치하거나 불러다 사용할 수 있지요. 조금 느리지만 안정적인 면에서 좋습니다. SSD가 몇 배 비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했지요. 그 공간을 나눠 가지고 그래서 부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요. 요즘은 SSD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HDD는 저장 메모리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HDD는 느리지만 안정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절연 효과가 커서 내장 메모리 또는 외장 하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나 SSD가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서 SSD도 저장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사용 보증 기간이 150만 시간 또는 180만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걸 환산하면 평생을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170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니 참으로 엄청납니다. 다음은 파워. 컴퓨터의 경우 최대 용량은 450W 정도 있죠. 모든 장치가 풀로드 되어 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서 실제로 프로그램 구동을 한다고 해도 450W나 소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250에서 300W 정도를 소비하기 때문에 실사용에서 300W의 파워를 사용해도 컴퓨터가 꺼지거나 하지 않는 것이죠. 파워의 용량이 클수록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즉 파워의 최대 출력에서 비해 소비하는 전력이 낮을수록 부하가 덜 걸립니다. 발열이 적고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의 최대 용량은 사용할수록 줄어들어요. 오래 사용할수록. 그래서 때문에 용량이 넉넉할수록 오랫동안 사용해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표준 사용량보다 200에서 300W 정도 높은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500W나 600W를 많이 사용합니다.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우측의 견적서는 오디오, 스피커, 모니터는 제외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양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견적서를 참고하셔서 구입하실 때 요거를 뭐 촬영을 해 두시거나 뭐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서요, 그 사양 물어볼 때 이걸 얘기를 해주면은 알아서 잘 해줄 겁니다. 사진가를 위한 컴퓨터를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8월 초 기준으로 한 가격이니 약간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CPU는 센트럴 프로세스 유니트의 이니셜이죠. 첫 자를 따서 CPU라고 읽습니다. 인텔 코어 i7 9세대, i7 9700이죠. 커피레이크 R이라고 하는 것이 금액이 41만 6,610원 나오는데요. 약간씩 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메인보드는 컴퓨터 내에서 기본 회로와 부품들을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물리적인 하드웨어로서 마더보드 또는 주 기판이라고 합니다. 아스럭 P460M을 제가 선택을 해봤는데요. 13만 4,700원 나가네요. 메모리, 램이죠. 랜덤 어세스 메모리. 예, 이것도 이니셜이죠. 삼성전자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거 다른 거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마크론인가요? 그거를 가격을 받아봤네요. 여기서 한번 참고해서 요 가격대하고 또 뭐 다른 가격대가 있다면 또 더 좋은 걸로 써 좋습니다. 8기가 4개가 13만 920원 나왔습니다. VGA 비디오 그래픽스 어레이 그래픽 카드라고 합니다. 지포스 GTX 1660 슈퍼라고 부르는
D6 6기가짜리가 27만원에서 29만원 정도 가는데요. 제가 취급점에 따라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에 따라서 틀리죠. 293,620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견적을 받으니까.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SSD는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구동하는데 주로 쓰입니다. 캐시로 데이터를 읽기에 속도가 빠르고 안정된 속도를 유지하며 컴퓨터의 성능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컴퓨터에서 C 드라이버라고 읽히는 이 장치는 컴에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이 여기에 설치됩니다. 작동도 여기서 시작하여 램의 작업 영역에 올라옵니다. 캐시로 구동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프로그램이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SSD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크론이나 삼성 것도 물론 좋은데요. 마크론 250기가를 추천하는데 한 45,300원 정도 가네요. 생산 업체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것이 좋다는데 좀 비싸고요. 마이크론이나 시게이트도 성능 차이는 거의 같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500기가짜리 하나 달아도 좋습니다. 500기가가 79,780원 나오더군요. 참고하세요.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준말이죠. HDD라고 부르죠. 시게이트나 웨스턴도 괜찮습니다. 가격은 2테라가 약 6만원대, 6만 얼마대 가죠. 2테라 2개를 하면 131,440원이 나오더라고요. 파워 200에서 300W 정도 높은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500에서 600W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600W짜리를 이제 견적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마크로닉스, 클럽마스터 등 어느 것도 상관이 없지만 500W에서 600W 뭐 45,000원에서 55,000원 정도 하는데 제가 600W를 한번 견적을 받아서 적어놨습니다. 쿨러 튜닝, CPU 쿨러란 CPU에 열을 식혀주기 위해 만들어진 냉각 장치입니다. 보통 CPU를 구입할 때 CPU 함께 전용 쿨러가 제공되지만 부하가 걸리는 작업을 하거나 주변 기온이 올라갈 시에 소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CPU의 쿨러를 올리는 오버클럭 시에 CPU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쿨러 외에 더 좋은 범용 쿨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그렇죠. 그래서 쿨러마스터 잘 만든 생산업체가 많습니다. 가격은 4, 5만원 되면 뭐 괜찮은 건데요. 쿨러마스터 파워 600W 46,020원 정도, 쿨러 튜닝은 42,500원 정도 합니다. 케이스, 키보드, 마우스, 오디오 합이 10만 안쪽이면 무난합니다.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 프로가 64비트짜리가 199,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위에 설명한 바대로 조립한다면 윈도우 미 포함이면 130에서 140이면 될 것이고요. 윈도우 정품이 약 17만원에서 23만원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하실 때 참고하셔서 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구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 중 영상, 사진 등 이미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구동됩니다.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올 때 원본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보여주지요. 그 데이터에 옵션, 즉 보정값이 추가되어지면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미지로 된 것은 이미지 원본 자체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 즉 수치 제어하는 알고리즘만 불러옵니다. 해서 용량이 아주 작지요. 만일 원본을 불러온다면 슈퍼컴퓨터가 필요할 겁니다. 동영상은 초당 30장이 돌아갑니다. 4K 영상 1분이면 1800작품이 올라오지요. 10분이면 10배지요. 18,000장이 엄청난 거지요. 4K 영상 1작품이 8메가가 넘습니다. 4K 영상 1분이면 약 15기가가 됩니다. 이것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냥 작업하나요? 복사하고 영상 미리 보기 또는 자르고 붙이고 하지요. 이 효과는 용량이 아주 큽니다. 해서 데이터만 불러다가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이 데이터, 즉 수치 제어 알고리즘은 디지털 문자로 되어 있지요. 디지털 문자는 동양의 문자로 된 장편 소설 한 권에 60만 바이트가 되죠. 1메가도 안 됩니다. 장편 소설이라 함은 글자 수가 30만 자가 넘어야 합니다. 서양의 문자로는 30만 바이트지요. 요즘 카메라는 최소 2000만 화소가 넘습니다. 이것을 원본 데이터로 가져오려면 장본 소설 30권 분량입니다. 이게 작업이 될까요? 안 됩니다. 해서 데이터가 이미지 좌표와 색, 넘버 등을 수치로 변환하여 가져옵니다. 해서 이 데이터는 효과를 주어, 이 데이터에다가 효과를 주어 보정해서 저장할 때 원본을 불러다 그 데이터 값을 포함해서 저장하는 것이지요. 해서 용량이 클수록 저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또한 영상 작업을 할 때 자료를 한 폴더에다 저장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 저장 폴더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이쪽 저쪽에서 원본 자료를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더욱 느려지는 것이지요. 포토샵도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정해서 저장할 때 이름 있는 부분이 커졌다가 작아집니다. 원본을 불러오는 작업과 합쳐져서 저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여 이미지 보정 프로그램은 이 알고리즘 데이터를 얼마나 가볍게 제작하느냐가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래머들이 치열한 경쟁하는 부분이죠. 아시겠지요? 해서 사진 보정해서 저장할 때 사진 이름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제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이런 사진이죠. 요즘 사진에다가 이제 한 장 또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어떤 보정을 한번 해보죠. 뭐 네배로 가서 좀 더 여기 환하게 해주던가 이렇게 이제 보정값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환하게 이렇게 해주고 또 이제 확인을 하고 다른 뭐 조정에 가서 선택 색상을 해갖고 붉은색 있는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붉게 해주고 또 하늘 부분을 뭐 더 이렇게 하얗게 해주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청색 그 나무 가지 녹색 계열은 여기 없으니까 밑에 검정색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죠. 조금 더 줘볼까요? 이렇게 대충 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요거를 이제 붙이죠. 붙여서 저장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프로테조 뭐 RGB 프로테조 몇 프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장
12로 쓰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자, 65, 84 이렇게 나오죠. 요렇게 해서 착 불러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가볍게. 근데 요거는 바로 그 가까운 그 폴더에다가 저장해 놨기 때문에 쉽게 가져옵니다. 만일 외장하드나 뭐 USB나 이런 데 저장이 돼 있다면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요런 원리로 동영상도 요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참고하셔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품에 부분적으로 블러를 주는 방법을 한번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자작나무 숲이 있죠. 요런 요 기둥에만 약간 블러를 줘 가지고 요 거뭇거뭇한 점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샤시하게 나오게끔 한번 하도록 해볼게요. 우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 선택 부분을 가야 되겠죠. 여기 선택 요 부분 여기로 가서 선택을 누르고 여기에 색상 범위가 있습니다. 요 색상 범위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색상 범위 허용량이 있습니다. 뭐 몇 프로 이런 게 있죠. 요거를 하는데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스포이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요거는 선택하는 거고 선택한 데다가 요거는 추가로 더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선택된 부분에 이건 빼는 겁니다. 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선택을 누르고 이렇게 놓고서 요 기둥에다가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와 색깔이 요 하늘 부분도 요 밑에 바닥 부분도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많이 되는 겁니다. 요거 허용량을 이렇게 늘리면 더 많아지죠.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만큼만 늘려놓고요. 이걸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된 부분은 이제 복사를 해야겠죠. 컨트롤 J. 이런 복사를 하면 요 우측에 요 우측에 요게 이제 복사가 하나 생기죠. 요게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요렇게 요 눈을 끄고 요 두 번째 눈을 딱 끄면 요렇게 복사가 된 겁니다. 요런 부분들이 그래서 선택한 부분들이 복사가 됐고 선택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투명 레이어죠. 이렇게 해서 요 부분만 선택된 부분만 블러를 주겠습니다. 이제 필터로 가죠. 요 필터를 클릭하고 쭉 내리면 흐림 효과가 있죠. 여기에서 동작 그림 효과를 클릭합니다. 동작 그림 효과 이제 내가 작업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벌써 먹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원본이죠. 원본이 요렇게 하면 이렇게 막 뽀샤해져 버렸죠. 너무 많이 줘도 안 되잖아요. 적당히 자기 눈에 마음에 들게 요 거뭇거뭇한 것들이 내 눈에 보기 좋게끔 이렇게 좀 뽀샤시하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감춰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방향이 블러하는 방향이 이제 동작이니까 방향이 있잖아요. 요 방향이 여기서 조정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 옆으로 슬쩍 이렇게 돌려볼까요?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는 것이. 그다음에 이쪽으로 하면 또 반대로 움직이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척척척척척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세로니까 완전히 수직이니까 90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여기서 적당히 내 눈에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정도만 적용을 하십시오. 뭐 저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맞나요? 아마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하고 나오면은 이제 요걸 이제 얼마만큼 적용이 됐나 해서 눈을 껐다 켰다 해보면 알겠죠. 이렇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 이런 데도 적용이 됐죠. 이런 데도 이렇게 켜보면 좀 흐려지죠. 요 부분을 이제 살짝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우냐면 여기 보면 왼쪽에 툴에 보면 요렇게 여기 있죠. 화살같이 생긴 거 요것을 클릭을 하면 요 세모난 데 클릭을 하면 작업 내역 브러쉬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이 되어 있던 걸 지우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요 브러쉬도 좀 이제 경도가 좀 낮은 걸로 해서 여기를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여기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서 여러 번 지우더라도 좀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척척척척 이렇게 되죠. 흔들려기도 이게 쫙 나타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척척척척척 줄여줍니다. 지워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딱 해줍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여러분들 그 눈에 여러분들 마음에 차게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 중간에도 요거를 조금 이제 줄여가지고 이런 데도 조금 줄여 이렇게 해주면 선명하게 나타나죠. 이렇게 이런 데도 이렇게 싹싹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이제 확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 이게 색깔이 좀 뿌샤시해졌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나오면 또 이것이 나올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나오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블러를 적용해서 이렇게 저장하면 그대로 이제 작품이 좀 뿌샤시해지죠. 자, 요거보다 이제 또 다른 작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작품은 이런 작품인데요. 이런 작품이 좀 뽀샤시하게 한번 컨트롤 하나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 여기 필터로 선택 부분 여기로 가서 선택해서 색상 범위, 그죠? 색상 범위입니다.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하고 요거 첫 번째 걸 클릭해서 요 부분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클릭을 해서 조금 그늘진 부분이 있죠. 요거 여기도 클릭을 합니다. 그럼 더 환해지죠. 이쪽 그늘진 부분까지 다 나오니까 요거 뺄까요? 이거 빼도록 합시다. 그늘진 부분은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버려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조금 줄여주고 이만큼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야죠. 이 부분을 꼭 복사를 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복사되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복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요걸 이제 흔드는 거죠. 요거를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필터로 가서 흐림 효과로 가서 동작 흐림 효과를 줍니다. 클릭하면은 동작 흐림 효과가 이제 아까 썼던 부분이 있어 좀 먹었죠. 적용이 됐죠. 만큼 한번 확 적용이 돼서 많이 주면 오히려 더 표가 안 납니다. 왜냐면 불투명도가 많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살짝만 줘야죠. 이렇게 이 정도. 요거는 방향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입어서 옆으로 주니까 옆으로 되고 이렇게 사선이 돼버리죠. 이걸 90도로 만들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큼 적용되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게 막 원본 이미지 엄청나게 막 손상된 건 아니잖아요. 해서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 여기도 같이 덮어져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지워서 조금 해주고 이런 데도요 살짝 지워서 드러나게 해주고 가까운데 이렇게 해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좀 약간 뭐 좀 으시시한데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럽죠. 그리고 물론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런 부분적으로 블러를 적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시연해 봤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